제가 겪어봤잖아요. 갑자기 눈에 무슨 먹물을 뿌린 것처럼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준 학문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학문이야. 근데 아예 모르니까 시도를 못했어요. 몰라서 다행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진짜로 벌어집니다. 눈동자에 구멍을 내서 유리체액을 빼봐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랜만에 닥터 프렌즈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망막박리 때문에 못 나왔었죠.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더 수술이 남긴 했는데 지금 총 2번 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전신마취를 3번을 받게 되는데 망막박리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간접적으로 알게 됐죠. 간접적으로. 네. 잘 모르시죠, 사실. 그쵸. 저희 뭐 응급실에 있으면 RD라고 해서 레티나 디태치먼트여서 초응급 상황이다. 완전 응급. 네. 응급실 인턴 도일 때 그거만 알지 뭐 잘 모르잖아. 근데 이거를 보려면 일단 해부를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만 볼 건데 일단 뭐 눈을 보면 전완부라고 해서 눈의 앞에 수정체가 이제 카메라로 치면 렌즈고 홍채가 이제 조리개여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홍채가 이렇게 커져서 그렇죠. 빛의 양을 조절하죠. 빛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뒤로 이제 이미지가 전달이 되면은 뒤에 있는 깜깜한 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머리로 전달을 하는데 얘네들이 망막입니다. 근데 망막이 시신경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뇌신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망막입니다. 보통은 신경은 다 숨어 있잖아요. 다 그쵸? 숨어 있는데 네. 망막은 이렇게 퍼진 형태로 시신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망막이 박리가 됐다는 거는 시신경이 떨어졌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을 하면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무조건 시력은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병률이 10,000명에 1명 정도 돼요. 근데 연간 발생률입니다, 이게. 매년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00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보통 한 세대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니까 몇십만 명 그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꽤 있는 거예요, 질환자가. 보면 이제 10대, 20대가 많고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저같이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는 외상이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에 많아요. 아니면 뭐 노화가 빨리 왔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은 백내장이 있어서 수술받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생긴 것 같은데 증상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네. 제가 겪어봤잖아요. 갑자기 눈에 무슨 먹물을 뿌린 것처럼 확 검은 점이 생깁니다.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노화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많아. 근데 난 여기 백내장도 있었으니까 아, 내 왼쪽 눈은 나이가 좀 빨리 드나 보다. 병원 가도 참고 지내시다 보면은 적응이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도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구멍이 나면은 이 증상이 생겨요. 이걸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비문증. 시간이 좀 지나면 망막에 구멍이 났잖아. 눈은 이제 안에 유리체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액이 있거든요. 얘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망막 사이로 벌립니다. 박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커튼 친 것처럼 그러진 않아.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박리가 된 부분이 반짝반짝합니다. 광시증이라는 게 생겨요. 반짝반짝해. 근데 나는 그거를 1차 수술 때는 몰랐고 한 번 재발해서 2차 수술하기 전에 그때 반짝반짝하더라고. 그 다음에 더 진행을 해서 망막이 더 떨어지면은 눈앞에 커튼을 친 것처럼 떨어진 부분이 까맣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진 망이 흔들릴 거 아니야. 커튼이 흔들리는 것처럼 약간 하늘하늘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죠. 보통은 그렇게 되면 실명을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붙여서 지금 실명은 면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신경이 떨어졌다 붙어가지고 찌그러져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인류가 망막박리를 언제 처음으로 인식했을까? 그러니까 망막 박리 자체는 있었을 텐데 그냥 갑자기 벼랑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했겠지. 뭐 이집트, 그리스 때부터 이런 걸 기술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아닙니다. 어. 사실 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태초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뜨면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그만큼 되게 우리 중심으로 딱 생각을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눈에서 광선이 나가가지고 그걸로 이걸 본다고 생각했어. 외출론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그리스에서 이게 정리를 해요, 플라톤이. 우리 눈에서 광선이 나와서 물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건 아는데 어떻게 보는지는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여러 명이 뜨면 뭔가 나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치. 아마도 눈으로 뭔가 들어와서 보는 거다. 합리적인 의심이네. 뇌부 투과 이론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뭐 계속 공존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갈렌이라고 맨날 나오시는 분이지. 해부학의 아버지. 그 양반이 이제 외출론을 밉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빛을 쏴서 보는 것 같아.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갈렌 때 이미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눈 해부학이. 왜냐면 눈은 사실 돼지 안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동물을 해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망막, 각막, 홍채, 포도막, 뭐 누관, 유리체 뭐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구분을 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수정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백내장은 딱 보이잖아. 이 사람 수정체가 하얘지니까 안 보이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거는 수정체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오고 이제
암흑기가 찾아오죠.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의학이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이슬람에서 망막이 뭔가 할 것 같긴 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곳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씩 중요성이 올라오다가 16세기에 해부학에서 신경을 발견합니다. 야, 이거 신경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눈 뒤에 망막 뒤에 이렇게 붙었고 가는 거 시신경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17세기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야, 망막이 중요한 거다. 신경이랑 이어져 어. 있으니까 추론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얘가 아무래도 시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준 학문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학문이야. 미술입니다. 미술? 미술이 원근법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쵸. 양눈으로 볼 때 반대쪽에 있는 상이 일로 맺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수정체가 본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 눈 안에 있는 망막이 물질을 본다고 하면은 반대로 맺히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각도가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근이 생기는 이론을 생각하면 망막이 물건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망막 중요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망막 박리가 확인이 되려면 박리된 사람 해부를 해봐야 되잖아. 그러거나 혹은 망막 박리가 된 사람의 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 17세기, 18세기에는 안 되겠지. 시도해봤을 법도 해. 근데 한 번쯤 근데 아예 모르니까 시도를 못했어요. 몰라서 다행이야. 알았으면 한 번쯤 해봤을 걸. 알았으면 아마 뭐 너 내가 칼 좀 갖고 와봐.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진짜로 벌어집니다. 19세기예요. 1805년에 웨어 박사가 처음으로 망막 박리에 대한 기술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부검이라기보다 해부 연구지. 그때 이제 막 해부 열정 미쳤잖아요. 시신 막 공급도 하고 심지어 시신 생산도 하잖아. 살인을 해서 해부를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해부를 하잖아. 이 사람이 해부학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왜 망막이 떨어져 있지? 그리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눈을 못 봤대, 이쪽 눈을. 그러니까 망막이 떨어지는 병이 있구나. 그러면 못 보는구나.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851년에 현미경에서 이제 더 발전한 검안경이 개발이 됩니다. 그때 검안경이다. 네, 눈 안을 볼 수 있게 돼요. 눈 이렇게 해가지고 눈 안쪽 망막을 보는 거지. 망막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53년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코키우스, 54년에 본 그레페라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관찰을 합니다. 망막 박리를 그리고 이 사람이 안 보인다고 기술하는 것도 확인을 해요. 이제 뭐 하고 싶어? 고쳐보고 싶어. 치료하고 싶잖아. 처음에 나온 거는 휴식이에요. 이건 해가 될 게 없죠. 저도 사실 망막박리 있을 때 휴식했거든요. 근데 사실 의사가 그래도 19세기 정도 됐으면은 근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의사답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극단적인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너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아. 붕대 갖고 와. 눈을 이렇게 묶습니다. 너 머리도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머리를 틀에 딱 채워가지고 그 정도 그따가 못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눕힙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눕잖아요. 중력 때문에 망막박리가 더 진행이 돼요. 원래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 이미 아트로핀이 나왔어요. 아트로핀을 넣으면 홍채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아트로핀을 쓰면 눈이 못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홍채가 안 움직이잖아. 이걸 안구 고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아트로핀 넣고 붕대 채우고 머리를 딱 채워가지고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1920년에는 석고 채워. 머리 욕창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뭐 좋아지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하진 않고 당연히 수술을 해요. 수술을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뭔가 압력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눈동자에 구멍을 내서 유리체액을 빼봐요. 그랬더니 안구가 위축이 와. 그렇지. 그러면서 못 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안 되겠지. 한 명 해보면 알 것 같은데. 복막을 조금만 찢어가지고 망막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멍을 내서 물을 빼보자. 이 사람들은 망막이 박리가 생기는 기전을 거꾸로 생각했어요. 구멍이 나서 눈 안에 있는 유리체액이 들어가서 생기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안쪽에서 물이 뭔가 생겨갖고 망막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구멍을 내면 안에 차 있는 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구멍을 내요. 그럼 어떻게 돼? 망막박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멍 뚫기는 1920년대까지 계속 유행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치료가 잘 안 되잖아.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망막박리에서 이렇게 떴잖아. 얘를 눌러주면 될 거 아니야. 얘 멍청한 거 아니야? 눈 아래다가 뭐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물질을 넣어가지고 압력을 빵빵하게 채우면은 망막을 누를 거 아니야.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안압이 빡 올라가요. 물 같은 걸 넣었어요, 처음에는. 와 진짜 아프겠다. 안압이 빡 올라가.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면서 시신경이 딱 죽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손이 좀 좋거든. 바늘 갖고 와봐라. 눈째서 꿰매려고 합니다. 근데 망막 같은 거는 안 꿰매져요. 바늘 뚫고 찌르면 바로 찢어져 그냥. 그래서 치료가 안 됩니다. 와, 그럼 진짜 망막을 꿰매는 걸 당해본 사람도 있겠네. 그렇지. 그래도 맞춘 했으니까 이때는. 그런데 20세기 초의 의사들은 스스로 우리 치료가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치료되는 비율이 한 0.1%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난관을 뚫고 치료가 된 걸까? 이때 치료 판정은 망막이 붙으면 치료예요. 시력의 유무랑 상관없습니다. 이후에도 그래요. 하여튼 요거를 이제 고닌 이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고난이 아니고 고닌, 사람 이름이에요. 본인이 뭔가 엄청난 걸 했나 보네요. 고닌이 뭔가 해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1918년에 스위스 앙카학회에서 니들 말하는 망막박리 기전 다 틀렸다. 망막에 일단 구멍이 생기고 그 안에 유리책이 들어가서 박리를 시키는 거다. 우리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지난 10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선배 스승님들이 네가 뭔데 갑자기 와서 그런 말을 하냐?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굴하지 않아요. 다 아니라고 하지만 내 믿음대로 치료를 해요. 떨어진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찢어진 거에 대한 치료를 해요. 거기를 태워요. 소작기가 있거든. 그 모양을 보면은 좀 뭉툭합니다. 되게 아프고 시력이 돌아왔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신경을 태워버린 거니까. 근데 지금도 레이저로 태우긴 하거든. 근데 레이저는 미세하게 태우는 거고 이건 이제 불이 지지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망막을 붙이긴 하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붙이는 게 아니었어요. 찢어진 부위를 막으면 더 진행을 하지 않게 한다. 근데 막았더니 놀랍게도 안에 들어갔던 유리체액이 흡수가 되면서 붙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아까보단 더 보이는데요? 진짜 울컥해. 치료가 됐네. 이게 진짜 치료가 되는 방법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망막박리에 대한 치료율이 50%까지 치솟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붙이는 거예요. 시력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왜 고닌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알겠지. 그 사람이 고닌 바꿨네. 이전과 이후 치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치료가 나왔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두 가지냐? 제가 받아봤어요. 두 개 다. 두 개. 1차로 받고 이제 2차로 받았습니다. 현대의학 망막박리의 모든 역사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첫 번째 건 뭐였어요? 1차로 받은 거. 공교롭게도 먼저 나온 걸 먼저 받았어요. 오. 하나는 이제 공막 동룡술이라는 수술인데 이게 뭐냐면 1949년에 소개가 돼서 71년부터 굉장히 널리 이렇게 쓰이게 됐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네. 쉽게 생각하면은 안구가 있잖아요. 벨트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가 찢어졌어 지금. 여기가 벨트를 채워서 꾹 누르면은 찢어진 부분을 내가 직접 뭘 안 하더라도 찢어진 애를 통해서 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이미 차 있는 건 빠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공막 동룡술인데 70년대 이후로는 성공률이 거의 80%에서 90% 정도입니다. 전신마취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찌 됐건 구멍이 하나고 아직 얼마 안 됐고 하면은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시력도 꽤 회복이 돼요. 하지만 이제 안구를 누르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안구가 길어지죠. 오, 그러네. 그래서 근시가 생깁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개선하고 싶잖아요. 그치. 개선하고 싶어서 나온 게 유리체 절제술입니다. 유리체를 절제하는 거예요. 눈을 직접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에 직접 시술하는 수술이에요. 당연히 더 어렵고 위험하겠지. 이게 이제 1969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오래됐다. 그때 당시에 했던 수술은 사실은 굉장히 실험적이었고 지금은 이제 광원도 훨씬 밝게 나오고 현미경도 좋아지고 레이저 같은 것도 쏠 수 있고 하니까 훨씬 유리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망막을 직접 꼬매진 않고 찢어진 부위에 레이저를 쏴서 얘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물을 직접 빼준다든지 우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직접 이렇게 펴가지고 붙여요. 이렇게. 근데 뭐 접착제를 부할 수는 없잖아. 우리 몸에 상처가 원래 시간 지나면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망막은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는 충전재를 넣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아무거나 넣으면 안압이 올라가요. 안압이 안 올리는 걸 넣어야 돼. 근데 그러면서도 누르는 힘이 있어야 돼.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가스. 가스를 채우면은 가스가 이제 위로 뜨잖아요. 망막은 뒤에 있잖아.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망막을 누르잖아. 그리고 이 가스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흡수가 돼. 장점이에요.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완전히 없어지. 완전히 없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대신에 누르는 힘이 조금 약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재수술 케이스에서는 안 합니다. 첫 번째만 해요. 두 번째는 실리콘 오일을 넣습니다. 이낙준 선생님이 요걸 한 거죠? 제가 한 거죠. 2차 수술 때. 얘도 유리책보다 가벼워서 떠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오일이니까 뒤로 가서 붙는데 얘가 누르는 힘이 훨씬 세고 얘는 저절로 흡수가 안 돼요. 빼줘야 제거를 돼. 해줘야 됩니다. 오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수술이 하나 남은 겁니다. 오일 빼주는 제거하는 거. 수술. 제거해야 되는 거. 어쨌든 가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오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계속 누워 있으시는 게 수술 이후에 그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죠. 전신마취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그냥 약 들어온다 그러면 뭔 냄새가 나. 그리고 머리가 박동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눈 뜨잖아요. 그럼 수술 끝났어. 눈알이 아파. 그러면 약 놔줘요. 그때부터 엎드려 있어요. 그때 엎드려야 돼. 베개가 와요. 이거 말씀드릴 때 망막 베개라고 따로 팔거든요. 무조건 사서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주는 거는 그냥 베개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숨막히처럼. 질식사래. 망막 베개 쿠팡이나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거 없으면 나 죽었어 진짜.
이러한 이유로 제가 수술 한 번 더 받아야 돼서 사실은 그것까지 하고 나면은 거의 내년 한 뭐 봄이나 뵐 것 같아가지고 지금 수술 중간에 와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망막박리 역사가 있었다. 한 100년 전만 했어도 망막 구멍을 하나 더 냈던지 꼬맸던지 안구를 적출해야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지금 이렇게 현대의학. 권인 선생님이 패러다임을 바꿔줘서 진보가 있었다. 헬프님들도 이게 눈이 이낙수 선생님 다친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망막박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3대 실명질환 녹내장도 있고 당뇨병성 황막병선증도 있고 망막 장액성 황반병. 그래서 이게 3대 실명질환이 있는데 젊은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유병률이 계속 올라간대. 그리고 이게 춘실에도 녹내장 조심하라고 그게 떴어요. 어떻게 해야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돼요? 따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산동을 하고 망막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검진에. 이번에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7월에 전체 검진 받았거든. 어. 정상이었어요. 근데 아마 열공은 그 전에 있었을 거래. 와, 교수님.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된다. 우창훈 선생님 갑자기 눈을 왜 가려요? 저도 오른쪽 눈이 난시가 이분이 좀 오른쪽 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계속 안과 가라고 난시가 그러는데 되게 심해요. 양쪽이 부등시거든요, 이 사람도. 그냥 적응해서 지금 어지럼증을 모르는 건데 우리가 다좀 이렇게 주의해야겠네요. 망막박리 역사 알아봤고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도 현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의학의 역사를 6개를 더 찍어야 되거든요.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